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인구입니다.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과탐쌤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네, 어쨌든 그 EBS 입시에 대한 이야기 이제 조금 해봐야 될 텐데, 아, 조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이 조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수능 출제위원, 학력평가 출제, 그리고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고3들이 좀 많을 테니까 치게 되는 논술 출제위원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섭렵하고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대한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 학부모님들 지금 학생들이랑 잘 구분이 안 되네요. 조명이 너무 밝아서 그래요. 부모님들, 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둘째 아들이 올해 고3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되게 짠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오늘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요. 3학년 학생들 손 들어볼까요? 네, 내리세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듣기 힘든 강의일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듣게 되는 건 되게 대단히 축복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고, 그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할 몇 가지를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걸 실천하면 대학은 100% 갑니다. 그렇게 제 손에 길러진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해서 대학 가거든요. 내신 그런 거 상관없이요. 가니까 무조건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제목이 만들다입니다. 방송에는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입시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고3 남학생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이 말입니다. 난 반댈세.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요. 자기의 전략을 잘 짜세요.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와 좀 나이 연배가 비슷하니까요. 선생님 세대는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세상이었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뭐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밤새워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열심히 하면 대학 못 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만 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앞에다가 하나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뭘까요? 전략이요.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전 맹목적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성공 못해요. 대학 못 갑니다. 무엇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이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 집에서 자기 딸내미 아들내미가 저 말을 하면 큰일 난 겁니다.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절대로 이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3월 달에 우리는 학력평가를 쳤습니다. 4월 학력평가도 쳤죠. 근데 4월 학력평가보다는 3월 학력평가가 조금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3월 학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응시 인원은 40만 명입니다. 작년에 고3들 3월 학평 응시 인원이 4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 수능을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5만 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의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거예요.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5만 명이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의외의 변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수능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을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정시를 망치고 그냥 수시 내가 조금 안 되는 대학을 그냥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적은데 실제로 반수하거나 재수하는 인원 자체는 5만 명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올해 정시는 흔히 말하는 걸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상위권 애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 6월 모평의 응시 인원이 52만 명이었어요. 몇 명이 더 많아요? 12만 명이요. 올해 응시 인원도 이거하고 비슷할 거거든요. 조금 적긴 할 거예요. 네, 10만 명이 많아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성적, 3월 달에 받은 성적은요, 40만 명 중에 그 등급이에요. 근데 몇 명이 더 들어온다고요? 10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1등급이 비율상으로 따져도요, 1등급이 4천 명이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재수생들 중에서 상위권 재수생들, 작년에 불수능 때문에 특히 국어 때문에 완전히 망한 학생들이 재수학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 학원 대비해서 130% 정도예요. 지금 인원수가요. 정원이 더 많아, 30% 더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9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간 학생들이 작년 불수능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못 받았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대학을 가기는 했으나 여기서 내가 멈출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성대,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에 어마어마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반수를 시작합니다. 52만 명으로 똑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재학생들 숫자는 수능에서 점점 줄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수능을 안 봐요. 근데 나머지 숫자를 전부 다 재수생이 채웁니다. N수생이 채우게 돼요. 그래서 실제 수능 인원은 5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10만 명이라고 하는 재수생들이, N수생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떨어집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고3 학생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제 성적에서 더 떨어진다고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네, 고3은 불가능을 이루어가는 학년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많이 떨어져요. 그걸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그 서울에 있는 학생, 서울에 있는 N수생, 재수생 다 빼고요.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만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에 있는 이에요. 그래서 강남이 포함되어 있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보면 국어 등급을 보시면 3월에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성적 유지하는 비율이 39%입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져요. 매우 심각할 만큼요. 근데 이건 뭐라고요? 서울 데이터예요. 전국 데이터는요 15%가 안 나와요. 전국 재학생 데이터는 15%가 안 나와요. 선생님, 저 열심히 하는데요 성적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간고사요. 5월달 체육대회 연휴 때 열심히 놀 거죠? 작년 선배들도 열심히 놀았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놀았어요. 기말고사 준비해야죠. 자소서 써야죠. 공부 언제 해요? 수능 공부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재학생들은요. 근데 재수생은요? 재수생이 되기 위해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뭐게요? 9번을 실패해야 돼요. 수시 6번, 정시 3번을 실패를 해야 재수생이 될 수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9번을 떨어지고 학원에서 처박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가 꽉 안 깨물어질까요? 당연히 깨물어지죠. 지독하게 공부해요.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유무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 재학생들은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받을 확률은 수리 가형의 경우에 43%입니다. 역시 서울 재학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단위로 가면 20%로 떨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갈 수 있지? 그냥 덮어놓고 나는 정시 준비하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특히 올해는 더 힘듭니다. 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여러분들의 출발점이어야 돼요. 중간고사 끝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는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담임쌤과 상담하셔야죠. 그죠? 담임쌤이 상담을 잘 안 해주실 수 있고요. 내지는 담임쌤과 상담하기 되게 민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고3 담임한테 가서 내 성적 까발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되게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EBS 들어가세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EBS 그 코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학상담실이에요. 거기에 비공개 자료거든요. 상담하시는 선생님만 여러분들의 점수를 봐요. 점수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모두 알려주세요. 이러면 18시간 안에 그 선생님이 모두 알려주십니다. 189개 대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을 모두 알려줘요. 진짜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확한, 내가 갈 수 있는 정확한 위치를, 대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게 돼요. 아니면 덮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시에 올인해야죠. 선생님도 이제 남학생 제자들이 몇 명 있거든요. 남학생 제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육모 끝나고 나면 선생님 120일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구모 끝나고 나면 선생님 80일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수능 한 달 전에 선생님 30일의 기적입니다. 21년째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적은 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죽을 만큼 하셔야 돼요. 일단 그게 제일 먼저예요.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내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런 삶은 없어요. 잘 생각하시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을 바꾸세요. 그래야 출발점이 만들어져요.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수시가 늘어났어요.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되는지 수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단군 이래 최고의 수시예요. 비중으로 보면 77.3%예요. 100명을 뽑는데 그중에서 77명을 수시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인원이 확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100% 믿으면 전략은 무조건 실패를 합니다. 분석을 하고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전형별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42.4%예요. 그죠? 목포대 890명 정도 뽑고요. 조선대 1000명 뽑습니다. 전북대 전남대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진짜 내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신에 올인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이렇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선호도가 높은 대학 순으로 쭉 15개 세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45%예요. 100명 중에 45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정시, 올해 정시가 주요 대학 15개에서 정시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거의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내신 전형이 나옵니다. 5.9%. 다른 말로 해볼까요? 대학은 고등학교 내신 안 믿습니다. 특히나 주요 대학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고등학교 내신으로 뽑는 전형 5.9%요. 100명 중에 6명만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 내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학종을 준비해야 되나요? 논술을 준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는 정시, 논술, 교과, 학종 네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형을 준비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놓고 열심히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중간고사 일단 중간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얼마 안 남았을 테니까 중간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요. 자기가 갈 대학을 정하세요. 목표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그렇다면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 내신에 조금 더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다른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올해 입시의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어쨌든 모집 인원은 9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 1000명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 전체 모집 인원이요. 그런데 수시 늘어나고요. 비중 늘어났고요. 특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수생의 비중 매우 증가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까요? 29.5%까지 정시의 비중을 확대시켰어요. 근데 대학을 잘 보시면 되게 독특한 게 하나 나와요. 정시를 늘렸으니까 수시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29.5%까지 정시를 늘렸으니까 수시는 줄여야죠. 그런데 대학의 선택은 이겁니다. 정시를 늘리고요. 뭐도 함께 늘렸다고요? 학생부 종합도 함께 늘렸습니다. 뭘 뺐을까요? 논술과 특기자 전형 두 개를 뺐습니다.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봐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수능 최저의 완화 폐지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강화한 대학 두 대학이 있거든요. 대체로 완화와 폐지입니다. 이 완화와 폐지라는 말이요. 사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학부모님들의 학생이 이걸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수능 최저를 완화한다. 올해 수능 최저를 완화해서 정말 이슈가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연세대학교예요. 논술 전형,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 300대 1 나올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이 왜 수능 최저 학력을 완화시키거나 폐지할까요? 이건 대학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수시는 재학생들, 정시는 재수생들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요 대학을 가고 싶다 내지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선호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도 완전히 금을 걷는 거죠. 최저 대한민국 거의 최고의 대학 수준이잖아요. 근데 왜 최저를 없앨까요? 완전 분리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시, 재학생, 정시, 재수생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되나?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2019학년도 입시에서 논술 전형이 최고가 인하대 의대예요. 329대 1이요. 의대 쓰는 학생들 다 거기다 썼거든요. 그 1등에서부터 7등까지 쭉 의대 가다가 8등이 뭐냐면 연세대 심리학과예요. 127대 1이요. 최저가 있는데요. 올해 최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학과들은 300대 1을 넘어갈 거예요. 근데 걔들이 어디서 오냐면 성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이 5개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전형별로 조금 소개를 하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 뭐 유형 자체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요. 이 유형이에요. 교과 면접 유형이에요. 교과 면접의 단계형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거든요.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요. 내신을 100% 믿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로 뽑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면접으로 뽑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순대학교를 쭉 분석을 해보면요. 수시의 비중이 78.5%예요. 이미 수시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축소했어요. 375명 정도를 축소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짝 빼서 이제 다른 전형을 조금 늘리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조선대학교의 특징적인 부분의 하나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대체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조금 맞물려 있어요. 내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내신 반영 거의 안 하거든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포대학입니다. 수시 83%죠.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행정학과를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2.93등급입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을 내니까 2.93이에요. 그럼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 3점 후반대거나 4점 초반대까지, 3점 후반대가 아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목포대 기준으로 쭉 보면 목포대는 조금 더 낮게 나오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4등급 때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중앙대학교로 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1.27입니다. 1.27이란 말은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문과는 국영수사를 반영하거든요. 국영수사를 반영해서 학기별로 한 6과목,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5학기니까 총 30과목 정도에서요, 1.27이 나오려면 2등급 한 3, 4과목 정도 나오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미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교과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묶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중앙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대학들요. 예를 들어 뭐 숭실대라든지 국민대라든지 이런 대학들도 보면 성적은 비슷해요. 여기 1.8, 0.8 정도 더하면 학생부 교과 내신이 평균이 나옵니다.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1번이에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딱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성적대로 가요. 성적을 집어넣으면 끝이거든요. 다른 건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성적을, 내신 성적을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다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 조선대, 목포대 같은 경우들은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국영수사과를 일반적으로 반영합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봤던 성적은 조금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문과학생 이과 과목 제대로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성적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3점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략적인 고민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수시에서 특히나 주요 대학에서 매우 중요한 전형으로 다루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K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안내책자 맨 첫 페이지를 훌쩍 넘기면 우리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이 나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고3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3에서 학생부 종합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K대학은요, 이런 학생을 뽑고 싶대요. 읽어보면 한숨이 나오시죠? 난 왜 이런 학생이 아니지?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선생님이 올해 21년째 교사 생활하면서 이런 학생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이런 학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미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대는 그죠? K대학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K대는 이거 알아요. 근데 제가 이 K대학을 갖고 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를 다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 대학, 이 대학만요, K대학만 솔직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자기가 뽑고 싶은 학생. 아유, 너무 솔직하죠. 뭐요? 졸업 후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대단히 단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K대학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너희 학교를 빛내줄게. 이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보여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까요? 결국 대학은요, 논술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학생부 교과든 특기자든 적성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모든 전형을 운영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수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맞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가 여기서 우수한 학생을 뽑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뭔 생각했는지 저는 알아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시험 잘 친 학생이요. 그게 우수하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내신 성적 베이스 전형이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우수함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이에요. 근데 그게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의 우수함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학의 우수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대학마다 쓰는 단어는 많이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어 자체는 엄청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하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선생님 되게 중요한 단어를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학생이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건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거든요. 그럼 이 능력을 대학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래요. 대학에서는 이런 단어들로 막 표현을 해요. 엄청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능력이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학업 역량!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내신 성적이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학업 성취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학업 역량은요, 학업 성취도만으로 체크하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한번 볼게요. 학업 역량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첫 번째 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뭘 묻고 있는 거예요? 내신 성적 잘 나오고 있니? 를 묻고 있어요. 선생님 학업 역량은 내신 성적인데요? 첫 번째만요. 내신 성적을 무시한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 성적도 본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하긴요. 밑에를 보시면 내신 이야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특히나 요 근래에 3년 전 정도까지 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번째 거였어요. 네가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탐구 활동을 깊게 했니? 이게 채점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대학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질문은 3번입니다. 네가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니?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 세특에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 교과에서 얻어지는 지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나 스스로 노력했냐. 그 내용이 교과 세특에 적히면 우수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할 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요 전환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고3에서 준비할 것들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가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공적 합성은 이 학인 전발 가운데서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거든요. 전공적 합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갈 때마다 되게 물어보는데요. 의사가 되기 가장 요즘에 조금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봉사활동은 뭘까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공적 합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대체로 어떤 봉사활동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에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대요. 이런 무식한. 병원에 가서 고등학생들이 뭐 해요?
수술실에 들어가나요? 뭐예요? 청소요. 창고 정리요. 그게 의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채점하는 의사들은 고등학생들이 와서 청소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의사의 가장 탁월한 전공적 합성은 청소 잘하는 거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동아리 활동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무슨 화학 동아리, 생물 동아리 해야 된대요.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전공적 합성이 되게 수준 낮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PD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뭘 해야 될까요? 방송국에 가서 아르바이트? 나는 핵융합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원자력 발전소? 봉사활동?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전공적 합성은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조금 더 와닿게 물어볼까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처럼 주요 대학에 간 학생들 중에서는요, 남학생들 축구 동아리를 한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걔들은 전공적 합성이 빵인데 그러면? 여학생 댄스 동아리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제가 올해 연세대학교 보낸 놈이요. 연세대 활동 우수 전형이랑 특기자 전형 둘 다 붙었어요. 선생님이랑 6개 학종 썼고 6개 다 붙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이 21년 동안 본 여학생들 가운데서 춤을 제일 잘 춰요. 1학년 때 동아리 댄스 동아리. 창체 동아리 댄스 동아리요. 1학년 때 서브 동아리. 그죠? 자율 동아리라고 이야기하죠. 학생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자율 동아리 3인이 만든 댄스 동아리요. 두 번째 자율 동아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연합해서 만든 연합 댄스 동아리. 동아리 3개 다 춤. 2학년 춤춤춤. 땡땡땡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3학년 때 땡땡. 이 학생은 전공적 합성이 빵인데요. 대학을 어떻게 갔죠? 얄팍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전공적 합성은요,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라보는 전공하고는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전공을 대학에 가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예요. 능력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K대학을 보낸 그 학생이요. 남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축구. 그냥 축구. 공부 안 하고 축구.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잠자기. 뭐 이런 거. 그 학생들도 그 남학생도 그랬거든요. 1학년 때 창체 동아리요. 축구부. 그리고 자율 동아리 3대3 축구. 축축축축축축축축축. 질문을 던져요. 3학년 때 만나거든요. 3학년 때 만나서 질문 던집니다. 야, 너 동아리 활동 축구부 했어. 뭐 했니? 골키퍼요. 잠깐만. 축구를 좋아한다며. 네. 너 골키퍼를 좋아하는 거야? 네. 뭔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골키퍼를 5학기 동안 한 거예요. 동아리 활동 내용의 그 동아리에 입력한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이 완전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슛 동작이 깔끔하고 순발력이 뛰어나서 방어를 잘하고. 아니, 축구 선수 뽑냐고요. 물어봅니다. 질문을 던져요. 얘야, 5개 학기 동안 동아리와 축구 동아리를 하면서 네가 골키퍼가 가져야 할 능력 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니? 뭐 얘기해요? 자꾸 얘기해요. 자꾸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요. 야, 그래서 선생님, 전 골키퍼가 가져야 하는 능력 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은요, 축구장 전체에서 저쪽 상대 골키퍼가 나한테 올 일은 없으니까 20명의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공을 예측할 수 있어요. 축구장 전체를 쳐다보는 능력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학문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한 전공으로 가야 돼요. 어디요? 경제학이요. 거시 경제학. 그 다음에요, 행정학과. 정책의 거시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회복지학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예요? 전체를 보는 능력이요. 이게 어디에 맞는 거예요? 그 학과에 맞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공 적합성이에요. 뜬금없이 동아리를 뭘 해야 된다 이런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원 전공에 필요한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 그 지원 전공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느냐, 능력을 얼마나 끄집어냈니?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종의 평가 방식도 좀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학종의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횡단평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종단평가가 돼요. 횡단평가는 그냥 1년 동안 이 학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가는 거야. 자동봉진 보고요. 교과서특 보고 행특 보고요. 종합의견, 수상, 독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학생이 진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쭉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이 뭐 핵융합물리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학년 때 꿈이 그거였다면 1학년 때 활동이 그에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꿈이 바뀌었어? 그러면 2학년 때 꿈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꿈과 활동이 매칭되는지를 보는 게 횡단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단평가는 뭐냐면요. 이제 아시겠죠? 종단평가는요. 1학년 1학기부터 쭉 이 학생을 관찰해서 나온 평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줬어요. 차별화된 도전을 즐기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있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이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종합의견이거든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많은 독서량을 갖고 있고 예체능 소질이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것도 좀 일반적인 형태죠. 3학년 때 수학과 선생님이 교과서 혜택으로 뭘 적어주셨냐면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하고요. 수학심화반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교과서 혜택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자기 학생부를 막 분석해.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쓰냐면 저는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라고 써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뒤집어서 다시 봅니다. 학생부를 보여요? 횡단평가와 종단평가를 보는 거죠. 이 학생이 진짜 창의성이 있나? 어디를 보니까 1학년 때 종합의견을 보니까 차별화된 도전을 했네. 남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2학년 때 보니까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남과 다르게 행동할 줄 아는구나. 3학년 때 보니까요.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네요. 수학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준 거예요? 3년 동안 3명의 선생님이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창의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능력을 검증해 준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소서를 쓸 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학생부를 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흥미와 자기가 관심 가지는 분야를 끊임없이 계속 녹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우 정교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의 아들은, 제 딸은, 선생님, 제 학생부는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는데요. 왜 떨어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학생부 평가 방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설명할 게 조금 많긴 하지만 이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3학년 학생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학년 때 뭔가가 바뀌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면요. 여기에다 두세요. 궁금증에다가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학생부를 보면서요. 입학사정관들이 쭉 학생부를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대학 수학능력시험이잖아요. 입시에서도 대학이 학생들을 뽑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수학 능력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그 수학 말고요.
닦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보는 게 궁금증이에요. 이 학생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이게 학생부에 드러나면 이 학생은 웬만하면 1차는 무조건 통과해요.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학생부 1차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에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요. 학생부에. 그건 어디에서 나올까요? 수업에서요. 그럼 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읽어야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지적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뭘 해야죠? 책을 읽었어. 근데 책이 뒤떠 어려워요. 맞죠? 내 궁금증을 풀기 위한 책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교에 나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귀찮게 하세요. 전국 이제 목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되게 죄송하지만 귀찮게 하세요. 그거 하라고 학교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쪼르세요. 뭐 해요? 방과후 학교 만드세요. 뭐? 책을 읽는 방과후 학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방과후 학교예요. 선생님 고3인데요. 하셔야 돼요. 왜? 내 궁금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학생부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서 쓰세요. 선생님 제가 이 주제가 궁금해서 이런 보고서를 한번 써봤는데 교과서에 어떻게 하나 넣어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샘플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 올해 대학 간 학생이고요. 내신도 별로 안 좋은데 저희 학교에서 이 대학을 간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가장 안 좋은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 골라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학생이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사회문화 수업 중에요. 사회불평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이 학생이 진짜 수업 시간에 사회불평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제 사회 선생님이라서 제가 막 열변을 토하거든요. 불평등을 왜 이러면서 열변을 토하거든요. 그러면 애들도 갑자기 덩달아서 그리고 집에 와서 궁금한 거야. 왜 불평등이 생기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가서요. 불평등이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러면 내 이놈한테 가서 집어오면 됩니다. 인간은 왜 불평등할까요? 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저겁니다. 루스건슨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요. 읽어요. 읽을 수 있을까요? 맨날 소설책과 수필책만 읽고 있던 그죠? 팬픽만 읽고 있던 여러분들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못 읽어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방과후 학교 만들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렇게 해서 방과후 학교 안 만들어주는데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게 학업 역량이에요. 이걸 서울대 표현으로 바꿔드릴까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니? 우리 학교는 그거 안 하는데요. 대학 가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요. 해보세요. 도전하셔야 돼요. 선생님 귀찮게 해서요. 하게 만드세요. 선생님 같이 책 읽어요. 책을 막 읽다가 사회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사회정의에 대한 탐구보고서 막 작성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탐구보고서를 막 얻다가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질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제 사회복지학과 관련 자료들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주재했던 뭔가가 나와요. 캠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읽어? 이 땅의 정의를, 러시아 혁명사 강의 같은 책들을 읽어요. 고등학생이 절대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왜요? 8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읽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자기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 되게 선생님이 적어주거든요. 그럼 뭘 궁금해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서울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 책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자꾸 오해를 하세요. 서울대학교 지원한 학생이에요. 합격한이 아니에요. 서울대를 쓰려면 자소서 4번에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인생책 3권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 3권 중에서 제일 많이 적힌 책 순서대로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여기 12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권쯤 읽으셨을까요? 부모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저기
어머니께서 와, 정말 웃으면서 개면쩍게 한 건 이러면서 남편분을 바라보셨어요. 왜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세요.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들은 웬만해서는 읽은 책들이거든요. 대학 때 읽어야 될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왜요? 책이 안 바뀌어. 서울대를 간 학생들이 책이 안 바뀌네. 왜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 책 이걸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이 책을 읽어. 그럼 부모님들의 반응이 뭘까요? 저기 부모님들처럼 핸드폰을 싹 꺼내요. 갑자기 핸드폰 쫙 꺼내요. 찍어요. 집에 가서 뭐 하실까요? 주문해요. 저번에 보니까 입학 설명회 들으면서 주문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주문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나 하시죠? 뭐예요? 야,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읽는 책이래. 읽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학생도 힘들어요. 공부하느라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그런데요. 서울대학교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자기소개서 4번에 내용의 기재 건수가 42,000건이에요. 나누기 3 하면 14,000명 정도 나오겠죠. 서울대 지원자예요. 그 서울대 지원자가 쓴 책의 종류가 14,000권이에요. 그 자기소개서에 쓴 책의 종류가 14,000권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까요? 미중복 도서는 뭐냐면요. 서울대를 지원한 14,000명의 학생 가운데 42,000건의 기재 건수 가운데에서 나만 쓴 책이요. 한 명만 쓴 책이요. 그게 몇 권이라고요? 9,000권이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9,000권이요.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이길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대학에 한 명만 읽은 책일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책들이 있어요. 포켓몬스터 매년 나오거든요. 왠지 몰라. 어쨌든 계속 나와요. 누군가가 계속 쓰고 있겠죠. 그리고 재작년에 나왔던 책이요. 날 깜짝 놀라게 했고 고개도 좀 끄덕끄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수능 특강. 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 특강에 손을 딱 잡는 순간 이야 진짜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뭔지 설득력이 좀 있네. 패스. 다 빼고 나면요 9,000권 정도 남아요. 어떤 책일까요? 읽기가 진짜 정말 어려운 전공 심화도서들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거 있죠? 러시아 혁명사 강의 75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고등학생 읽을까요? 아니요. 러시아도 관심 없고 혁명사는 더 관심 없는데 책이 심지어 강의 형식이에요. 고등학생이 싫어하는 거 3개 다 모아놨거든요. 작년에 서울대 쓴 학생 선생님 지도한 학생 이거 썼거든요. 한 권일 거라고 전 자신해요. 왜요? 이 학생이 뭐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사회복지학. 왜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복지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있지? 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민주주의를 하고 전제를 깔고 읽기 시작한 책이거든요. 이 학생은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공부해봤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만드셔야 돼요. 자,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2017학년도 2학기 회장으로서 학급 임원 수련회에 참가했고요. 새로운 임원들과 교류하면서 2학기 학사 일정과 쭉쭉쭉쭉쭉 활동심을 키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요.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부 온라인 동의받은 학생부 출력해가지고 인쇄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봐요. 뭘로 볼까요? 화면으로 봐요. 컴퓨터 화면에서 여러분들 학생부 다 뜨거든요. 근데 이 화면으로 보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뭘까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학생부의 자율활동이 입력되면요. 남는 문자가 딱 두 글자예요. 맨 위에 거만요. 밑에 세 줄은 빼고요. 맨 위에 거에서 학생부 이제 일반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단어는요. 중복되는 건 전부 다 그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부를 다 이렇게 업로드 할 거 아니에요. 그 업로드한 자료들 중에서 중복되는 자료들은 전부 다 블랭크로 나와요. 빈칸으로 나와요. 그냥 자율활동이 뚱뚱뚱 비워져 있는 거예요. 요 위에서 단어에서 딱 한 단어가 살아남아요. 뭘까요? 회장이요. 그 옆에 친구는 뭐가 남을까요? 부회장이요. 그 옆에 친구는 총무요. 자율활동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안 되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진짜 이게 힘들거든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안 바꿔주던데요? 노력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지금부터요. 제일 좋은 학종 전략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선생님 딱 두 분, 한 분은 안 돼요. 두 분을 정해서요. 매일 질문 가세요. 매일 계속 질문 가세요. 그리고요. 1학기가 끝날 때 선생님 제가 매일 질문 갔잖아요. 제가 이 내용으로 질문했거든요. 한 줄만 써주세요. 이게 최고의 스펙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한계, 학교의 한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대학이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분석합니다. 학교 행사가 뭐니? 세부 행사 뭐 했니? 학교가 학생이 뭐 했니? 그리고 교사 평가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교 활동 임원 수련회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 분임 토의했네요. 학생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학생이 뭘 했다고 적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협동심을 키웠다고 나와 있네요. 거짓말. 평가 대상 안 됨.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이 뭐 했냐예요. 위에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 무엇 한 줄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줄이 평가의 대상이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에다 학종 원서를 싹 냈는데 그 원서 중에서 내 것만 살아남아요. 왜? 내 것만 한 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땡땡땡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요. 듣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지정도서 16권을 읽고 지속적인 토론과 질문을 위해까지가 100명의 학생이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블라인드 돼요. 그 다음에 비판하는 지식인 세미나팀에 소속되어서 치열한 세미나 활동을 하였음. 이거 15명을 적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세미나팀이 똑같으니까. 15명 적어줘요. 이거 블라인드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은 전부 다 이 학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율활동에요. 앞부분 다 날아가고요. 앞부분 다 블랭크 돼 있는 상황에서 뒷부분을 쭉 읽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학생이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입니다. 라고 평가해 줬네요. 그럼 이 학생 이놈은 도대체 뭘 한 거야? 클릭하면 앞에 게 떠요.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 거죠. 학종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입학사정관이 클릭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블라인드 해놓은 걸 보는 수고를 감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뒷부분이 내 얘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한 것. 이걸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생님 못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되고요. 선생님과 무언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조선대학교 이제 입결인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설명하려. 2018학년도에 건국대학교예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던 걸 끝까지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지원자예요. 그러니까 9등급도 쓸 수는 있죠. 9등급도 쓸 수는 있죠. 학종 못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9등급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충격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1단계 통과한 거예요. 7.8, 7.8, 7.2. 일반고예요. 지방에 있는 일반고 고등학교예요. 제발 여러분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세요. 선생님 그건 아닌데요? 맞아요. 학교 간 학생들 볼까요? 최종 학교 간 학생이요. 이 학생 제가 지도한 학생이거든요. 안 된다고요? 아니요. 안 하는 거죠. 하세요. 그걸 해내는 순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해내는 순간
그 학교에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그 학생부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한두 줄이 여러분들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해내시면 돼요. 논술은 올해 조금 핫하긴 하지만 연대 말고는 딱히 핫한 대학이 없어서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논술은요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논술은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그래서 떨어지는 비율이 73%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논술을 잘 보고 논술을 합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수능 최저 맞추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에서는요. 연대가 작년에 그 논술 최저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의대 빼고 제일 높은 최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심리학과 129대 1. 근데 시험 치러 40%만 왔어요. 왜? 수능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달성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안 왔어. 60%가 날아간 거죠. 그 다음에요. 그 40% 중에서요. 최저를 실질적으로 충족한 비율은 50%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은 엄청 낮아요. 논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정말 꾸역꾸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둘둘둘 정도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을 다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공부를 하는 모습을 선생님한테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시험은 좀 내신 성적을 조금 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런 우수함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면 돼요. 논술의 내신 반영 성적이에요. 대학이 이것만 딱 보면요. 여러분 되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죠. 어딜까요? 5등급까지예요. 대학이 논술로 뽑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5등급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점수 국간이 어마어마하게 작죠. 1등급과 2등급 차이요? 2점이요. 몇 점 만점이에요? 1000점 만점이에요. 그죠?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크게 영향력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학생들한테 이걸 꼭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라틴어로 돌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영어로 피터죠.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반석, 딛고 올라가는 돌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뭐예요? 스캔들이요. 스캔들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똑같은 돌멩이를요. 페트라와 스캔달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돌멩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이 돌멩이가 페트라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스캔달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학교가, 여러분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돌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의 담임 선생님, 교과 담당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의 페트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러면 딛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윤영구였습니다.